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할머니 팔찌랑 똑같네요. 우리 엄마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냉정함으로 무장했던 재벌 회장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엄마 손목에 채워진 건 고작 1,000원짜리 붉은 실 팔찌였고 회장 손목에 감긴 건 30년 전 실종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채워준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말하지 않아야 했던 엄마의 선택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딸을 찾고도 엄마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픈 사람을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야 흔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픈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매일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네,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닙니다. 따뜻한 집도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 비가 조금만 와도 곰팡이 냄새가 더 진해지는 오래된 고시원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복도는 늘 어둡습니다. 형광등 몇 개는 깜빡이고 몇 개는 아예 꺼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담배 냄새가 얇은 막처럼 깔려 있죠. 바닥 장판은 들떠 있고 어딘가에서 끓는 라면 냄새가 섞여서 이 공간이 집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라는 걸 말없이 알려줍니다. 그 복도 끝 3층 308호 앞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 이름은 윤호. 초등학교 6학년. 키가 훌쩍 큰 것도 아닌데 어깨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실제로 힘든 아이들 특징이 그래요. 얼굴은 어린데 어깨가 먼저 늙습니다. 윤호는 손바닥에 동전들을 쏟아놓고 하나씩 세고 있었습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짤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냥 절박합니다. 동전 하나가 더 나오길 바라는 손끝의 긴장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차갑게 들리는 거죠. 오늘은 8개. 윤호가 혼잣말을 합니다. 500원짜리 2개면 우유는 되고 약은 안 되네. 윤호가 세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오늘 엄마가 덜 아플 가능성, 내일 학교를 갈 가능성, 이번 달 고시원비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 아이에게는 그게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문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마른 기침. 몸을 찢어내는 것 같은 기침인데 소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숨. 숨이 쉬어진다기보다 새어나온다는 느낌. 윤호는 벌떡 일어나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잠깐 멈춥니다. 들어가면 엄마가 또 말할 걸 알고 있거든요. 윤호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 말이요, 정말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윤호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대신 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숨쉬기 괜찮아? 문 안쪽에서 한참 있다가 겨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응, 괜찮아. 너 밥은? 밥. 늘 그 질문이 먼저입니다. 엄마는 자기 숨이 가빠도 가슴이 눌려도 너 밥은? 을 먼저 물어요. 윤호는 그게 싫습니다. 싫은데 동시에 그 질문이 없으면 더 무섭습니다. 엄마가 정말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고 있다는 표시처럼 느껴지니까요. 나 먹었어. 윤호는 거짓말을 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
사실은 못 먹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천몇백 원이잖아요. 윤호한테 천몇백 원은 오늘 엄마 약 한 번 미룰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윤호는 배가 고파도 물을 마시고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그 안에 편의점 도시락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반쪽짜리 도시락이 있어요. 유통기한 임박이라 직원이 가져가라고 몰래 준 겁니다. 윤호는 그걸 살짝 열어보고는 다시 닫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이가 도시락을 보면서도 자기 배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윤호는 문 앞에 도시락을 살짝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여기 그냥 문 앞에. 안쪽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대신 또 기침 소리. 윤호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킵니다. 그 순간 문 위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 예약일 금요일 10시 검사 결과 듣기. 엄마가 써놓은 글씨입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어요. 글씨에도 체력이 있다는 걸 윤호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글씨는 단단하고 아픈 사람의 글씨는 가늘고 흔들립니다. 윤호는 메모지를 보다가 자기 손목을 한번 쥐어봅니다. 손목이 차갑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이 아이는 늘 차갑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오래 있질 못하니까요. 그리고 윤호는 갑자기 자기 가방을 열어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냅니다. 공책 표지에 볼펜으로 적혀 있습니다. 윤호 계획표? 아이들은 원래 계획표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윤호는 씁니다. 꼭꼭 눌러서 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면 이 아이의 삶은 바로 무너질 것 같거든요. 공책을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 학교 가능하면 편의점 4시간. 화요일 학교 가능하면 시장 심부름. 수요일 병원비 모으기. 목요일 고시원비 날짜 확인. 금요일 엄마 병원 동행 무조건. 그리고 그 아래 다른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어요. 유난히 동그랗고 조심스럽게 적어둔 글씨. 엄마 생일 케이크 사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그냥 가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윤호는 엄마 생일을 이벤트로 적어둔 게 아니에요. 윤호에게 엄마 생일은 증거입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엄마가 아직 내 옆에 있다는 증거. 그래서 윤호는 케이크를 꼭 사주고 싶어 합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촛불 하나라도. 엄마가 숨을 쉬는 동안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윤호는 고시원 1층 공용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주방에는 오래된 냄비와 누가 두고 간 라면 몇 개, 그리고 공용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 냉장고가 있어요. 윤호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바로 닫습니다. 괜히 열었다가 누가 볼까 봐요. 아이는 도둑으로 보일까 봐 늘 겁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의심받는 게 더 힘든 때가 있어요. 윤호는 종이컵에 물을 받아들고 구석에 앉아 물을 마십니다. 그때 옆방 아저씨가 투덜거리며 들어옵니다. 야, 또 애가 여기서 뭐하냐? 윤호는 벌떡 일어나 죄송합니다를 먼저 말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먼저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내 엄마 또 쓰러질 것 같더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윤호의 발이 멈춥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어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엄마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 윤호가 엄마에게 듣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엄마가 괜찮아라고 했으니 나도 괜찮아요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괜찮다를 강요하면서 하루를 버팁니다. 윤호가 다시 308호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불도 못 켠 겁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윤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고 천장 모서리에 곰팡이가 검은 점처럼 박혀 있어요. 창문은 작고 그 위에 검은 커튼이 얇게 걸려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둔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 가운데 얇은 이불을 덮고 엄마가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말라 있어요. 엄마는 윤호를 보자마자 억지로 웃습니다. 왔어, 우리 아들. 윤호는 그 웃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엄마가 웃을수록 더 아픈 날이 많았거든요. 윤호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살짝 잡습니다. 손이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윤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봅니다. 엄마 내일은 좀 나아져?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작게. 응, 나아질 거야. 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요. 윤호는 웃으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베개 옆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낡은 지갑.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입니다. 윤호가 무심코 묻습니다. 그거 뭐야? 엄마는 급하게 지갑을 닫습니다. 너무 급해서 손이 떨립니다. 윤호는 그 떨림을 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는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가 숨기는 건 대부분 좋은 게 아닙니다. 병원 결과일 수도 있고 빚 독촉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윤호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공책을 꺼내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공책을 봅니다. 뭐야 이건? 윤호가 말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런데 이상하게 단단한 목소리로요. 엄마 생일 케이크 사줄 거야. 작은 거라도. 엄마의 눈이 흔들립니다. 눈물이 맺히려다가 엄마는 또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됐어. 그 돈으로 너 책 사. 그 말에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케이크는 꼭. 엄마는 잠깐 윤호를 바라봅니다. 그 표정이요. 여러분 엄마의 표정이 아니라 미안함을 삼키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주 작게 거의 숨처럼 말합니다. 윤호야 엄마는 내가 케이크 안 사줘도 충분해. 윤호는 그 말이 싫습니다. 충분하다는 말 뒤에는 늘 포기가 따라오거든요. 윤호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더 살아야 돼. 그 순간 엄마의 숨이 잠깐 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침을 합니다. 이번엔 조금 심하게. 윤호는 벌떡 일어나 물을 가져옵니다. 엄마는 물을 한 모금 삼키다가 손에서 컵이 살짝 흔들립니다. 윤호가 컵을 받쳐주고 엄마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때 윤호의 시선이 엄마의 손목 근처로 갑니다. 엄마는 늘 손목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긴 소매를 입거나 손목까지 소매를 내리거나. 그런데 오늘은 기침 때문에 팔을 움직이면서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그 틈으로 붉은 빛이 아주 잠깐 보입니다. 팔찌. 아주 흔한 비즈 팔찌가 아니라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붉은 실로 묶인 팔찌입니다. 낡았지만
절대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여 있는 윤호가 멈칫합니다. 엄마 그거 뭐야? 엄마는 반사적으로 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마치 들킨 사람처럼요. 그리고 시선을 피하면서 말합니다. 그냥 예전에 받은 거야. 누가 줬는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윤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말 돌리기. 윤호는 압니다. 엄마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호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저 팔찌를 자면서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훗날 윤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질문이 될 줄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날 밤 윤호는 엄마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좁은 방에서 숨소리가 가까이 들립니다. 윤호는 엄마 숨소리가 끊기지 않게 스스로 잠들지 않으려고 버티는 아이입니다. 눈을 감고도 귀는 열어둡니다. 그리고 엄마의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벌떡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새벽 3시쯤 윤호는 엄마가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윤호는 눈을 뜹니다. 하늘? 엄마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걸까? 윤호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합니다. 엄마의 그 목소리가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에 박아둔 이름을 잠결에만 꺼내 부르는 사람의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나가기가 겁나서요. 대신 편의점으로 갑니다.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동전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요일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윤호는 편의점 앞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교복이 아니라 얇은 후드티, 눈밑이 조금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호는 웃는 연습을 합니다. 손님에게 안녕하세요를 잘해야 하니까요. 웃어야 덜 혼나니까요. 웃어야 더 팔 수 있으니까요. 그때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옵니다. 윤호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고시원 골목 입구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 너무 조용하고 너무 반듯한 차. 윤호는 잠깐 멍하니 그 차를 봅니다. 저 차가 왜 여기로 오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골목으로 들어오는지 딱 1분만 더 보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검은 세단에서 내린 여자가 윤호에게 묻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칙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윤호는 아직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멈춘 검은 세단. 이 동네엔 너무 낯선 차였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타이어, 그리고 엔진 소리마저 조용한 그 차는 마치 이 골목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잘못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호는 괜히 자세를 고쳐섭니다. 허리를 펴고 손을 바지 옆에 붙입니다. 손님이 오면 그래야 한다고 편의점 사장님이 늘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게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직감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처음엔 구두 소리만 들립니다. 또각, 또각. 바닥이 울릴 만큼 크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내립니다. 나이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40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고 코트는 어두운 회색.
명품처럼 티가 나는 화려함은 없는데 이상하게 정돈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해도 그 사람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요. 여자는 골목을 한번 둘러봅니다. 고시원 간판, 낡은 계단, 벽에 붙은 전단지들, 방 있음, 단기 가능, 선불. 그런 문구들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윤호는 그걸 봅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이런 걸 더 잘 봅니다. 표정이 아니라 멈칫하는 순간을요. 여자는 편의점 쪽으로 다가옵니다. 윤호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이 입에 붙어 나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괜히 떨리는 걸 숨기려고요. 여자는 윤호를 잠깐 바라봅니다. 아이의 얼굴을, 옷차림을, 손목을, 그리고 시선이 윤호의 손으로 내려갑니다. 윤호 손에는 아직 동전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계산하다가 미처 주머니에 넣지 못한 동전들입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병을 집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윤호는 바코드를 찍습니다. 1,000원입니다. 여자는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도 낡지 않았고 그렇다고 새 것처럼 번쩍이지도 않습니다. 오래 쓰되 함부로 쓰지 않은 물건의 느낌. 윤호는 이유 없이 그 지갑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자는 지폐를 꺼내다 말고 갑자기 윤호를 봅니다. 너 여기서 일해? 윤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방과 후에요. 학교는? 윤호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늘 하던 대답입니다. 가끔이요. 그 대답을 들은 여자의 눈이 아주 조금 어두워집니다. 윤호는 그걸 또 봅니다. 어른들은 자기 표정이 숨겨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어떤 표정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자는 계산을 마치고도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병을 손에 든 채 윤호 뒤쪽 편의점 안쪽을 잠깐 봅니다. 냉동고, 컵라면 진열대, 할인 스티커 붙은 도시락들. 그리고 다시 윤호를 봅니다. 여기 혼자 살아?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랑요. 그 말이 나오자 여자의 손이 물병을 쥔 채 아주 살짝 굳습니다. 정말 미세한 변화입니다. 윤호가 아니면 못 봤을 겁니다. 엄마는 이래? 윤호는 잠깐 눈을 깜빡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파요. 그 말은 늘 그렇듯 짧습니다. 윤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불쌍해 보이니까요. 윤호는 불쌍해 보이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묻습니다. 많이? 윤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작게. 그 고개 끄덕임에는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밤과 모든 기침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집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윤호는 괜히 계산대를 닦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는 척하면서요.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엄마 생일은 언제야? 윤호의 손이 멈춥니다. 이 질문은 예상 밖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사적인 질문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묻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처음 본 어른은요. 윤호는 잠깐 여자를 봅니다. 왜 이걸 묻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동정하는 눈도 아니고 캐묻는 눈도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어 하는 눈입니다. 윤호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합니다. 곧이에요. 언제? 윤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11월 17일이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 얼굴에서 피가 빠진다는 표현, 그게 딱 맞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흔들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툭 소리를 내며 계산대에 닿습니다. 여자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윤호를 봅니다. 아주 오래, 너무 오래 봅니다. 윤호는 당황합니다. 저 왜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아니야. 그 말이 윤호에게 한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자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애써 표정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너 그날 뭐 해줄 거야? 윤호는 이 질문에는 바로 대답합니다. 이건 윤호가 늘 생각하던 질문이니까요. 케이크요. 여자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케이크? 네. 작은 거라도요. 촛불 하나만 꽂을 수 있는 거. 윤호는 괜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치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처럼요. 엄마가 케이크 좋아해요. 근데 늘 아깝다고 안 사요. 여자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아주 짧게. 마치 무언가를 눌러 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다시 윤호를 봅니다. 좋겠다. 그 말은 윤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과거의 누군가에게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시간에게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윤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목소리에 담긴 이상한 떨림은 느낍니다. 윤호는 갑자기 엄마가 떠오릅니다. 기침하던 모습, 차가운 손, 그리고 어젯밤 잠결에 들었던 그 이름. 하늘아. 윤호는 무심코 말합니다. 엄마 자다가 가끔 다른 이름 불러요. 여자의 시선이 번개처럼 윤호에게 돌아옵니다. 뭐라고? 윤호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큰 반응은 처음입니다. 아, 아니요. 그냥 꿈에서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 윤호는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 앞에서는 거짓말이 잘 안 됩니다. 하늘이요.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떨립니다. 이번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여자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계산대 옆 의자에 잠시 앉습니다. 윤호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윤호가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30년 전 어떤 골목, 어떤 버스, 어떤 아이의 손, 그런 것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입니다. 여자는 잠시 후 겨우 입을 엽니다. 윤호야. 윤호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이름을 말한 것도 놀랍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톤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윤호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혹시 오늘 밤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 윤호는 명함을 봅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윤호는 그 이름을 읽을 줄도 그 무게를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명함이 아주 단단해 보인다는 것만 느낍니다. 저 이거 괜찮아. 그냥.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산대에 놓인 물병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기 직전 다시 윤호를 돌아봅니다. 윤호야. 네. 엄마 많이 사랑해. 윤호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말이 응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부탁처럼 들립니다. 여자는 문을 나섭니다.
검은 세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윤호는 유리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봅니다. 여자가 차에 타기 직전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호는 듣지 못하지만 여자의 입모양은 보입니다. 확인해줘. 11월 17일 그리고 고시원 308호. 차 문이 닫힙니다. 세단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윤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명함이 남아 있습니다. 윤호는 명함을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상한 어른이다. 그날 저녁 윤호는 편의점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뜁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예감 때문입니다. 308호 문을 열자 엄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칩니다. 윤호는 얼른 다가갑니다. 엄마. 엄마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윤호를 보자마자 웃습니다. 왔어. 윤호는 엄마 손을 잡습니다. 손이 더 차갑습니다. 윤호는 갑자기 낮에 만난 여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엄마 생일은 언제야? 윤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나 태어났을 때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그 익숙한 미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윤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목을 봅니다. 소매 아래 살짝 보이는 그 붉은 실 팔찌. 윤호는 낮에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에서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윤호는 엄마 숨소리를 세며 버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검은 세단 안 여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정보 확인 중입니다.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길 바래 제발.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실팔찌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늘 들리던 TV 소리도 술 취한 사람의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밤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 같아서요. 윤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누워서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조금 멈췄다가 다시. 이상하게도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윤호는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특히 사라질까봐 세는 숫자에는요.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입술이 색이 없습니다. 눈꺼풀은 반쯤 떠 있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엄마. 윤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립니다. 숨이 너무 약합니다. 윤호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누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 숫자가 몇 번이나 틀립니다. 화면에 묻은 땀 때문에 터치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제발.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기는 119입니다. 윤호는 말이 안 나옵니다. 숨만 가쁩니다. 저희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주소를 말하는데 혀가 굳어버립니다. 고시원 이름, 호수, 층수. 윤호는 벽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보고 겨우 말합니다. 308호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호는 엄마 손을 꼭 잡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안 가. 절대 안 가. 아이의 목소리는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매달림입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소란이 납니다. 누군가 구급차 왔다 하고 외칩니다. 윤호는 문을 열어젖힙니다. 구급대원 2명이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산소통, 들것, 빠른 손놀림. 모든 게 너무 빠릅니다. 환자분 의식 없어요? 윤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아까까지 말했어요. 조금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몸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기계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윤호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차갑습니다. 엄마는 들것에 실립니다. 윤호는 자동으로 그 손을 붙잡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저 돈 없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잠깐 윤호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 아니에요.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윤호는 안에서 엄마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소리는 낮에 들리던 사이렌과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번엔 자기 인생을 향해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늘 밝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차갑습니다. 윤호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는 바닥에 닿지도 않습니다. 담요 하나가 어깨에 걸쳐져 있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묻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듭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 말에 간호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은 윤호가 오늘 밤 여러 번 보게 될 표정입니다. 아, 이 아이 혼자구나라는 표정. 성인 보호자 연락 가능한 분 계세요?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손에 걸립니다. 낮에 받았던 명함. 윤호는 그 명함을 꺼내봅니다. 글자가 반듯합니다. 이름도 회사도 주소도 다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중 하나만 봅니다. 전화번호. 윤호는 망설입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패 끼치는 것 같고 괜히 혼날 것 같고. 그런데 수술실 쪽에서 간호사가 나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윤호의 귀에서 웅소리가 납니다. 당분간 보호자 동의 없이는.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윤호는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여보세요. 그 목소리. 낮에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입니다. 윤호는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터집니다. 저예요, 윤호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윤호의 울음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인데 저 혼자예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여자는 말합니다.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어디야? 윤호가 병원 이름을 말합니다. 거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전화가 끊깁니다. 그 시각 검은 세단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응급실 쪽에 연락은 이미 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비서가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날짜만 떠오릅니다. 11월 17일. 그 날짜는 여자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날짜입니다. 여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어야 해, 아니어야 해. 하지만 손목에 감긴 붉은 실 팔찌를 만지며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창구 앞. 윤호는 의자에서 내려와 서 있습니다. 담요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낮에 봤던 그 여자가 들어옵니다. 윤호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 아줌마. 여자는 윤호 앞에 멈춥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수술실 쪽 불이 켜진 표지판을 한 번 봅니다. 나한테 말해. 지금 상태.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숨이 가쁘고 의식이 없고 검사 중이라는 말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접수 창구로 갑니다. 환자 윤보호자입니다. 그 말에 윤호가 고개를 듭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보험증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여자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윤호를 봅니다. 윤호야, 엄마 지갑 혹시?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엄마가 늘 숨기던 그 지갑. 여자는 지갑을 받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험증 한 장이 떨어집니다. 여자는 그 보험증을 집어듭니다.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생년월일. 여자의 손이 멈춥니다. 11월 17일. 그 숫자를 보는 순간 30년 동안 눌러 담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여자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보험증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증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확인하듯이, 부정하듯이, 그리고 손목에 붉은 실 팔찌를 만집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그 팔찌를. 여자는 아주 낮게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말합니다. 하늘아. 그 이름이 마침내 현실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증은 접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구겨진 모서리, 오래 접었다 폈다 한 흔적. 그런데도 그 종이는 지금 이 병원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니 회장은 그 종이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발급 날짜. 한 글자, 한 숫자씩 눈으로 더듬듯이 읽고 또 읽습니다. 11월 17일. 틀릴 수 없는 날짜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날짜. 그녀가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케이크 대신 전단지를 붙이며 보냈던 날.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딸이다라는 말은 너무 잔인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여인은 아직 살아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으니까요.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시 부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듭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요. 30년 동안 수천 명 앞에서 회의를 주재해 온 얼굴. 감정을 숨기는 데는 그 누구보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수술 동의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돈도 병원도 의료진도. 그녀에게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아이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보험증의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호는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았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윤호 옆에 앉지 않습니다. 일부러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섭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내 손을 잡아도 되는 아이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줌마. 여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많이 아픈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윤호의 손을 봅니다. 작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아이의 손이 아닙니다. 윤호야. 네. 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버텨왔을 거야. 그 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이었고 보호자의 말이었으며 어쩌면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버텼다는 걸, 자기 때문에 버텼다는 걸. 아줌마는 왜 저 도와줘요? 그 질문은 순수해서 더 아팠습니다. 왜 하필 나냐가 아니라 왜 나까지 와주느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정답은 너무 크고 지금은 꺼낼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내가 도움을 못 줬던 아이가 있었어. 윤호는 고개를 듭니다.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이 거짓말은 절반만 거짓이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여자를 봅니다. 아이의 눈으로 어른의 진심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자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가족에게 들을 말이 아니니까요. 그날 새벽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잠들지 못했고 여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 사람이 없는 작은 휴게실에서 여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회장님. 병원 기록 말고 출생 기록, 보호시설, 입양 기록 전부. 잠시 침묵. 가능한 한 조용히. 전화를 끊고 여자는 의자에 기대어 앉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옵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버스에 태워보냈던 날. 엄마, 나 혼자서도 잘 가.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엄마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환자 상태가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여자는 바로 일어섭니다. 수술 가능성은? 장기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증자 없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검사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집니다. 네. 혈액형, 조직 적합 검사. 지금. 그 말은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봅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자는 웃으려다 웃지 못합니다. 윤호야. 네. 아줌마가 조금 아파질 수도 있어. 윤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윤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좋은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여자에게는 30년을 버텨낼 힘이 됩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딸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검사실 앞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병원은 늘 이런 얼굴을 합니다.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 같다가도 밤에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자는 체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온 손,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장을 찍어온 손이 이 작은 문 앞에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윤호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줌마. 여자는 돌아봅니다. 윤호는 담요를 끌고 따라왔습니다.
아이 얼굴은 하얗고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여자는 그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지킬 약속이 있는 아이라는 걸요. 윤호야. 네. 여자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될 말이기도 합니다. 아줌마가 지금부터 내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의 고개는 언제나 빠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윤호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요?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하면 안 되는 시간이야. 윤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는 못해도 느낌은 압니다. 지금 말하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다. 그 직감은 아이에게만 있는 감각입니다. 윤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 숨 쉬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거요. 그래서 여자는 윤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힙니다. 윤호야. 네. 혹시 엄마가 아줌마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냥.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신 윤호가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여자의 눈이 잠시 젖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고마워. 그 말은 윤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체열실 문이 닫힙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오는데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머릿속엔 다른 숫자들이 맴돕니다. 확률, 가능성, 일치율. 하지만 그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가 믿는 건 아이의 눈빛, 엄마의 숨소리, 그리고 보험증에 적힌 그 날짜 하나뿐입니다. 검사 결과는 최소 24시간은 걸립니다. 간호사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24시간. 3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24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다만 윤호에게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병실앞. 윤호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윤호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윤호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때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윤호는 숨을 멈춥니다. 엄마.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뜹니다. 윤호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호야. 목소리는 약하지만 분명 윤호를 부릅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는 윤호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낯선 방향을 힐끗 봅니다. 여자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서 있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잠시 멍해집니다. 저분은 윤호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해. 윤호는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편의점에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말은 윤호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한 말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습니다. 고마운 분이네. 그 미소가 여자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여자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여자는 병원 VIP 대기실에 앉아 혼자 밤을 보냅니다. 서류도 전화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알림만 기다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아서요. 일치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자는 눈을 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윤호와의 약속을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말 것.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아침이 밝아올 무렵 병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멈춰 있던 것처럼 보이던 복도의 발소리가 늘고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습니다. 윤호는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밤을 새웠고 여자는 VIP 대기실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다린 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건 아침 7시 12분이었습니다. 여자는 바로 받지 못합니다. 3번의 진동이 지나고서야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회장님, 이번엔 어젯밤과 달리 상대의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만 고릅니다. 모자 관계 99.998% 일치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여자의 30년을 한꺼번에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99.998%. 이제 더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의심도 추측도 희망도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여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 울음을 웁니다. 어깨가 흔들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이 한 박자 늦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윤호는 병실 앞에서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윤호는 그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여자가 병실 쪽으로 걸어옵니다. 윤호는 바로 알아봅니다. 아줌마. 여자는 윤호 앞에 섭니다.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밤새 더 말라 보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여자를 보자마자 일어섭니다. 엄마는 괜찮아질까요? 여자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아줌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은 회장의 말이 아니라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쉽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또다시 여자의 가슴을 찢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자는 병실 문 앞에 섭니다.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춥니다. 안에는 자신이 30년 동안 찾던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자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자기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깨닫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그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병실 유리창 너머로 윤정을 봅니다. 윤정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합니다. 어릴 적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보던 아이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여자는 무심코 입술을 엽니다. 하늘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올 뻔합니다. 하지만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만 부릅니다. 손목에 붉은 실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그날 오후 의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식이 필요합니다. 기증자가 없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회장님, 기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자는 윤정 쪽 병실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습니다. 윤호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윤호를 보며 아주 작게 웃습니다. 윤호야, 너 오늘 많이 컸다.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그래. 엄마는 잠시 윤호 손을 꼭 잡습니다. 윤호야, 혹시 엄마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윤호는 숨을 멈춥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윤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주 슬픈 말이라는 건 압니다. 알겠어. 그 대답이 여자에게까지 들립니다. 여자는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딸이 자기 대신 자기를 변호해주는 순간, 그 순간 여자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살게 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리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뒤에서 서 있겠다. 그날 밤 여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름을 적는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그 이름 아래 한 줄이 더 생깁니다. 기증자. 그녀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은 30년 전의 아이에게 한 말이자 지금의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은 밤이 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낮에는 분주한 발걸음과 기계음으로 가득하지만 밤에는 모든 소리가 낮아집니다. 사람들의 말도 숨소리도 마음도. 수술 전날 밤 윤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아직은 괜찮다고 반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꼿꼿이 앉아서요.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세입니다. 잠들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아서요. 윤호야.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응, 엄마. 너 집에 가서 자도 돼.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 있을래? 그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왔다는 걸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상해. 윤호가 묻습니다. 뭐가? 요즘 자꾸 어릴 때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떠올라. 윤호는 숨을 멈춥니다. 어떤 거?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버스 창문. 그리고 누군가 손을 꼭 잡아줬던 느낌.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말을 하면 깨질 것 같아서입니다. 근데 얼굴은 안 떠올라.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이상하지? 기억은 없는데 그 사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윤호는 엄마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윤정은 윤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넌 참 어른 같아. 그 말에 윤호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아이로 남고 싶었던 순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다른 병동의 작은 독립실. 여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전 마지막으로 입는 평범한 옷. 그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단정합니다. 하지만 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에 붉은 실 팔찌를 풀어 손에 줍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팔찌. 아이에게 채워준 것과 똑같은 모양. 여자는 그 팔찌를 오래 바라보다가 작은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단 한 줄을 적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 그 봉투를 침대 서랍에 넣고 그녀는 의자에 앉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로 남지 못하더라도 괜찮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란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리지 않아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눈을 감고 작게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엄마다. 윤호는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가 잠든 걸 확인하고서요. 복도 끝에 불이 켜진 작은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윤호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봅니다. 여자는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서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앞으로 갑니다. 아줌마. 여자는 고개를 듭니다. 왜 앉아? 윤호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잠 안 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윤호가 먼저 말합니다. 아줌마. 응. 내일 엄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윤호 눈을 봅니다. 내일은 엄마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야. 윤호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럼 아줌마는요? 그 질문에 여자의 숨이 잠깐 멈춥니다. 아줌마는 조금 아플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지켜줄게요. 그 말은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윤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윤호야. 네. 혹시 아줌마가 많이 아파도. 여자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윤호가 대신 말합니다. 도망 안 갈게요. 그 순간 여자는 처음으로 윤호를 끌어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부서뜨리지 않겠다는 듯이. 윤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 품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줌마 냄새 엄마랑 비슷해요.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병실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됩니다. 윤호는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윤정은 눈을 뜹니다. 윤호야. 엄마. 무서워? 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잖아. 윤정은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처음으로 조금의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들것이 들어옵니다. 윤정이 옮겨집니다. 윤호는 손을 놓지 않으려다 간호사의 손에 조심스럽게 떼어집니다. 금방 끝나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 같은지 윤호는 알고 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여자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윤호는 두 들것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둘 다 꼭 돌아와요. 그 말은 기도였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집니다. 수술 중. 윤호는 그 글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앉습니다. 아이의 두 발은 바닥에 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누군가의 생을 선택했고 누군가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윤호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압니다. 이 밤을 넘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수술실 앞 전광판의 빨간 불은 시간의 감각을 지워버립니다. 수술 중 윤호는 그 글자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날만큼은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도 느리게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옵니다. 윤호는 벌떡 일어납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눈이 먼저 묻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에 윤호의 어깨가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입니다. 엄마는요? 지금 회복실로 옮겼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윤호는 그제야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서 나왔다기보다 어른에게서 나온 말처럼 들립니다. 조금 뒤 다른 쪽 문이 다시 열립니다. 여자 안이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기증자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윤호는 그 들것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눈은 감겨 있고 입술은 조금 말라 있습니다. 윤호는 그 옆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작게 말합니다. 약속 지켰어요.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뜨는 시간이 늘어났고 윤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이 윤호를 부릅니다. 윤호야. 응, 엄마.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분 요즘 안 오시네. 윤호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춥니다. 회복 중이래.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이상해. 뭐가?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아파.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 먼저 옵니다. 어릴 적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 이마에 손을 얹어주던 감각.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의 체온.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걸. 부르지 않아도 이미 관계였다는 걸. 그리고 손목을 만집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붉은 실 팔찌를. 다음 날 아침, 여자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 앞에 섭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끝내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의 목소리입니다. 여자는 문을 엽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둘은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몸은 좀 어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여자의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그 말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자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을까봐.
윤정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윤정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윤정은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윤호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그리고 여자를 봅니다. 윤호는 잠시 멈추더니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아줌마도 여기 계셨네요. 그 말에 윤정이 윤호를 봅니다. 그리고 여자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손목에 붉은 실 팔찌를 만지작거립니다. 여자도 자신의 손목을 봅니다. 같은 붉은 실 팔찌가 감겨 있습니다. 두 팔찌는 30년 전 같은 실로 묶인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윤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말을 듣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윤정의 손을 잡습니다. 두 손목의 팔찌가 서로 스칩니다. 붉은 실과 붉은 실이 만나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윤호는 그 장면을 봅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감긴 똑같은 팔찌를. 그제야 윤호는 알게 됩니다. 왜 여자가 엄마의 생일을 듣고 그렇게 놀랐는지, 왜 여자가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는지, 왜 여자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픔을 감수했는지.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섭니다. 그날 그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다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편의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 가방을 메고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여자는 이제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아직 기억을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억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윤호가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어땠어? 윤정이 묻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여자가 웃으며 묻습니다. 왜? 윤호는 말합니다. 세 명이 그려져 있는데 되게 꽉 찼어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윤호야. 네. 고마워. 윤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뭐가요? 여자는 대답합니다. 기다려줘서.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윤정과 여자는 서로를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는 거라는 것. 그날 밤 여자는 오래된 붉은 실 팔찌를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손목에 감습니다. 이제는 찾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지켜낸 시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윤정도 자신의 팔찌를 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그 팔찌를.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불을 끕니다. 이제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같은 붉은 실로 묶인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붉은 실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완벽하지 않은 재회,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그럼에도 선택한 사랑.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용기이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엄마, 30년을 기억하지 못했던 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걸 지켜본 아이. 세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지만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손목에 붉은 실 팔찌처럼 어떤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져도 멀어져도 시간이 흘러도 그 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